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독일산 자동차들이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 브랜드도 한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기나긴 부진의 늪을 언제 탈출할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일본의 혼다가 선보인 중형 세단 신형 어코드입니다. 1976년 첫 선을 보인 이후 10세대를 이어온 모델로 혼다는 작년 차량 부식 논란으로 무너졌던 이미지를 회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는 새로워진 아코드를 통해서 올 한 해도 6,000분 이상의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중국의 자동차 메이커인 동풍소콘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와 미니트럭 등 모두 6종의 차량을 한국 시장에 내놨습니다. 다마스 라보를 대체할 수 있는 차종부터 시작을 해서 산타페에 대응할 수 있는 중형 SUV까지 포함해서 올해 목표는 제 목표는 1,500대인데 이처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까지 한국 시장 공략을 선언한 가운데 수입차 업계는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약 2만 6천 대로 작년 대비 30%가량 늘어난 가운데 디젤 게이트 이후 최근 판매를 다시 시작한 아우디가 단숨에 3위로 뛰어오르는 등 독일차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전체 판매량은 작년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업체별로 보면 현대와 기아차를 제외하곤 모두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올해 예정 신차도 이제 몇 개 남지 않아 새로운 모델을 대거 준비 중인 수입차 업계 공세에 더욱 어려움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정부와 GM이 한국 GM 정상화에 최종 합의하면서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촉발된 한국 GM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고비를 넘긴 한국 GM은 이제 고객 신뢰 회복과 판매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된 한국 GM 사태가 3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정부와 GM은 한국 GM 정상화에 7조 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GM이 기존 대출금 출자 전환을 포함해 6조 9천억 원을, 산업은행이 8,100억 원을 부담합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사 합의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 회생의 실마리가 됐습니다.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될 경우 영업 정상화 및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실사기관은 분석하였습니다. 회생안의 전제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입니다. GM은 한국 GM에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먹튀 방지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GM은 10년간 일대 주주를 유지하기로 했고 사는이 GM의 한국 시장 철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부활시켰습니다. We have a wonderful group of engineers here that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and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to General Motors over a number of years. 정부는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GM이 신청한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요청은 반려했으며 재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 협력업체와 군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이어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 지배구조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삼성그룹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장은 윤북은 삼성 부회장을 포함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재벌개혁 정책을 설명하다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고성 발언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 요구가 거세지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하루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의 매각 방안을 스스로 찾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쏠림 현상이 자산 편중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삼성 등 재벌 개혁과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속도와 강도는 현실에 맞춰 조절하겠지만 3년에서 5년 내에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기업들에는 일감 몰아주기식 거래 관행을 선제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간담회 시작 전엔 시민단체 회원 일부가 재벌 갑질을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일정이 약 5분간 중단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지난달 18개월 만에 감소했던 수출이 이달 들어 다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5월 1일에서 10일 수출이 13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가 187% 증가했고 반도체도 63.3% 증가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국가별로는 EU가 67.6%, 미국이 61.4% 증가한 가운데 중국 수출도 42.9% 늘어났습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에서 연금 등 국가가 주는 지원금 비중이 자녀들이 주는 용돈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 즉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이나 지원금은 2013년 월 평균 42만 9천 원으로 총소득의 32.3%였지만 2016년엔 58만 9천 원, 42.9%로 늘었습니다. 반면 자녀들이 부담하는 용돈 등 사적 이전 소득의 월 평균액과 비중은 같은 기간 월 22만 5천 원으로 19.5%에서 월 20만 2천 원, 15.9%로 줄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 강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경협사업의 80% 이상을 우리 중소기업이 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의가 한창인 남북 경협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의 큰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권을 따오기까진 대기업의 역할이 크겠지만 실질적인 사업 수행의 주체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SOC 같은 경협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아마 혜택이 80% 이상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렇게 되도록 정부의 정책을 지금 유도하려고 합니다. 홍 장관은 특히 북한의 경우 경공업 부흥에 관심이 큰 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사업이 진전될 상황에 대비해 중기부 내부적으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노동계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우선 최근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노동시간 산정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공약을 했습니다만 이제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죠. 신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밖에 추경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넘어서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유독 교육 분야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번복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의 교육 정책, 강은나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일괄 폐지를 예고한 교육부는 그러나 학교와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자 지정 취소 권한을 교육감들에게 넘겼고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선진교육국들의 입시의 핵심입니다. 수능 절대평가 과정을 거쳐가는 게 필요하다.
지난해 8월에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개편안을 발표하려다 학생과 학부모 반대 여론에 밀려 결정을 1년 유예했습니다. 선행학습을 없앤다는 명분을 앞세워 꺼내들었던 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도 반발이 일자 20여일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그동안의 수시 확대 기조와는 반대로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정책의 이런 잦은 혼선은 냉혹한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갤럽이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30%에 그쳤습니다. 전체 국정 지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주요 분야들 중 지지율 꼴찌입니다. 충분한 여론 내지는 사전에 검토 없이 공약이라고 하는 명제에 얽매여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 무리한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조급증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원화가 아닌 외화를 통장에 넣어두는 예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환율이 떨어졌지만 앞으로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달러화의 예금은 잔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원화 대신 달러를 예금하는 달러화 예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57원까지 치솟았던 달러 환율이 지난달 1,055원대까지 떨어지며 하강 곡선을 그렸지만 앞으로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다시 바꿀 때 오른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 예금 이자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최근 글로벌 불안 요인 증가와 함께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3에서 4회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져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거주자 외화 예금 잔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달 말을 기준 외화 정기예금 잔액이 작년 연말에 비해 170% 가까이 늘어났고 또 다른 은행도 올 초 줄어들던 잔액이 환율 인상 전망으로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외화 예금 수요에 발맞추어 연 2% 이상의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들도 잇따라 출시돼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오를 것 같아서 외화 예금 상품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외화 예금은 일반 예금과는 달리 환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환율 전망을 꼼꼼히 확인한 뒤 투자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올해 1월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사업자에서 음식업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세청 사업자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음식업 사업자는 72만 9,724명으로 한 달 전보다 3,718명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업 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8%에 그쳐 처음으로 10%를 밑돌았습니다. 1인 가구 증가, 혼술, 혼밥 문화 확산 등 구조적 요인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음식업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음식업 사업자 비중은 올해에도 1월 9.94%, 2월 9.91%로 낮아졌습니다. 1분기 국세 수입이 9조 원 가까이 늘며 세수 풍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 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78조 8천억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8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0조 8천억 원 거쳐 작년 1분기보다 3조 6천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데 힘입어 3조 1천억 원 증가한 20조 6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올해 목표 세수 중 실제 거친 세금 비율은 세수 진도율도 29.4%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은 특별히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취업 도우미로 황인성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히든잡 시간입니다. 어제 점차 증가하는 수입 맥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값싼 수입 맥주가 주류 시장에 등장하며 국산 맥주가 점차 활로를 잃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전통술의 경우 점차 주류 시장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늘어나는 전통술 시장과 함께 전망이 밝아지고 있는 주양사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과거에는 고루한 이미지로만 여겨졌던 전통술이 이제는 젊은 세대들한테도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전통술 시장에서 주양사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인가요? 네, 소믈리에는 아시죠? 네. 네, 이 주양사란 막걸리 소믈리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믈리에는 와인을 관리하고 추천하는 직업이나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만 최근엔 커피나 홍차, 채소 등 다양한 식음료 분야에서 해당 제품을 관리하고 추천하는 사람으로 의미가 확대됐는데요. 주양사는 다른 분야의 소믈리에처럼 막걸리의 맛과 향을 감별하고 입맛에 맞는 술과 어울리는 음식을 선택해서 소비자에게 맞는 막걸리 등 전통술을 추천해주는 이른바 전통술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최근엔 상온이란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 전통술을 알리는 데 꼭 필요한 직업이겠어요. 그런데 상온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가 된 건가요? 네, 상온, 온도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이 의미는 조선시대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조선시대에는 궁궐 안의 음식을 감독하고 궁궐 안의 모든 잡무를 관할하는 내시부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오로지 술만을 담당하는 직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상온이었던 거죠. 품계도 정삼품, 당상관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였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술은 단순히 여흥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주로서의 음식의 풍미를 돋기 위해 마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담당하는 직책 역시 중요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현대에 와서도 주양사는 우리 술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 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 그리고 선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통주 검색은 16,766건에 불과했지만 12월에는 31,211건까지 확대되며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변해서 전통주가 맛있다는 언급이 1,325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우수하다가 1,058건, 다양하다가 860건이었을 정도로 전통주에 대한 선호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주양사 역시 함께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양사는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막걸리를 추천해 주는 건가요? 네, 주양사는 막걸리의 원료나 원산지, 제조 과정, 맛 등을 고려해서 막걸리를 구매하고 각각의 적합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관리한 막걸리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막걸리를 특징을 설명을 하고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막걸리를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양사의 업무는 판매에서 그치지 않고요. 맛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양조장에 전달해서 품질 개선에 반영하는 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판매, 보관, 제조 등 막걸리에 관한 전 과정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주류 전문점뿐 아니라 전통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취업이 가능한데요. 전통술을 만드는 양조장부터 전통술 연구소, 전통술 주점에 취업을 하거나 전통술 전문가로 활동하며 칼럼을 쓰는 등 다양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은 1,500만 원에서 2,1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실내 근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대신 고도의 전문성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전통주를 고르는 기민함도 보여야 하는데요. 오후 늦은 시간부터 영업을 하는 막걸리 전문점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야간 근무는 필수라 생활 패턴이 일반인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의 전통술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양사는 보람이 많은 직업이겠어요. 그렇다면 주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주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식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게 좋은데요. 대학교나 전문대학의 외식산업 관련 학과나 조리학과, 소믈리에 학과 등에 진학을 하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공인 자격증은 없는데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양사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막걸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어서 정식 주양사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주양사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단체는 한국특산주협회와 한국전통주음료아카데미, 인문학습원의 막걸리 학교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통술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한류 전도사로 떠오르고 있는 주양사.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꼭 주양사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황인성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